IS의 깃발이 꽂힌 적의 수도가 된 셈이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전략적 상징을 무너뜨린다는 그 상징성, 그냥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우리가 어린이와 민간인을 잡아두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전쟁 범죄입니다. IS는 도시가 전장이 아니에요. 도시 자체를 인질로 삼는 겁니다. 문서로 살펴보는 현미경 전쟁사,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극일남 남보람입니다. IS는 기습처럼 모술을 점령하고 도심 한복판 알루리 대모스크에서 칼리프 국가 수립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숨에 테러 조직의 상징이자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년 뒤인 2016년 이라크군과 연합군은 우리는 니네베로 간다. 이름부터 굉장히 특이한 작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9개월간의 처절한 도시전, 칸과 포만이 아니라 정보전, 심리전, 민간인 보호라는 복잡한 현대전의 모든 요소가 여기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모술 탈환 작전의 막을 지금부터 두 번에 걸쳐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바 심호섭 교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한가하면서 가장 바쁜 희한한 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바빠 죽겠는데 마음은 또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바쁠 때 팬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한가한 척을 할 때 팬층이 더 집결되는 것 같아요? 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내에서는 좀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네. 그 교수님을 오래 뵙고 싶다. 그만 좀 괴롭혀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펼칠 이 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전의 지옥이라고 불렸던 그 모술이에요. 미로처럼 얽힌 골목, 콘크리트로 무장한 건물, 그리고 민간인 60만 명. 이 복잡한 전장 속에서 전략이 과연 통했느냐? 전술이 실패했다면 원인은 무엇이냐? 자, 이 모술의 지형과 작전 환경,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모술은 이라크의 북부 중심 도시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라크에서 바그다드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석유 수송로에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이 석유가 위쪽에 있는 이란이나 뭐 튀르키예로 가는 이런 너무 석유가 중요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또 이라크 유명한 강인 티그리스 강이 도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모술은 교역 도시로 정말 유명했던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니파뿐만 아니라 시아파, 쿠르드족, 특히 쿠르드족이 모술에 되게 많이 살았습니다. 오호. 예,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 종교와 민족이 공존해왔던 한마디로 복잡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면서 잘만 되면 국제화된 국제화된 아주 그런- 현대적인 도시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6월 달에 IS가 이곳을 기습 점령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네. 이라크 입장에서는 2대 도시를 너무 쉽게 내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IS 같은 경우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여기를 네. 우리의 수도다라고 하면서 국가 수립을 여기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원래 IS가 들어오기 전에 모술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200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IS 통치하에 점점 줄어들었고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모술 탈환전 할 때는 이제 60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확 줄어들었네요. 네, 복잡했고 미래로 발전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 도시가 이제 당장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 안에 모습이 어찌 됐든 확 쪼그라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 데는 우리가 이제 탈환전을 하기 전에 전단들을 엄청 뿌렸습니다. 나가라. 네, 폭격도 했었고 전단을 뿌리면서 우리가 공격할 테니 나가라고 하면서 한 100 몇몇 명이었던 인구가 확 쪼그라들었던 거죠. 이제 소개를 어느 정도 하는데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라크의 제2의 도시가 아니라 IS의 깃발이 꽂힌 사실상의 적의 수도가 된 셈이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좋을 네. 것 같고요. 네네.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이라크 정부군하고 국제연합군, 다국적군이 모여서 작전명 우리는 니네베로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네. 배가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니네베로 간다. 이걸 선언을 하고
어떤 작전의 전환점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영토 회복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IS로부터 이것을 탈환한다면 IS 자체도 몰아낼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니네베로 간다 이게 너의 배로 간다는 게 아니라 니네베는 고대 그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 수도가 바로 모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을 우리가 탈환한다. 약간 이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작전 네네. 명이라고 해야 되나? 작전명 사실 이글 스트라이크거든요. 이글 스트라이크. 네, 근데 이제 이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작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영토를 탈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단순히 도시를 탈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상대방의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한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라크군이 뭐 티그리트나 라마디나 팔루자와 같은 IS의 주요 도시들을 다 무너뜨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2006년 이 시점에는 모술은 IS가 이라크에서 통치하고 있던 마지막 남은 주요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IS의 전략적 상징을 무너뜨린다는 그 상징성. 그리고 뭐 이라크 전쟁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군 철수에도 사실 안정화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안정화 작전을 계속했다는 했다고 얘기는 미국이 뭐 증파를 네. 하면서 우리는 이제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네. 이제 물러난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 이후에 혼란이 안 계속됐고 됐어. 네. 그 혼란을 틈타 이제 IS가 세력을 확장을 했던 거고 결국에는 뭐 이라크가 어떻게 보면 주권을 회복했다고 했지만 네. 사실상 지금 내전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IS랑.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술을 차지한다는 것은 IS를 경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네. 정말 이라크가 이제 주권 국가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의미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전쟁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쟁학적인 측면. 네, 결국 IS라는 거를 단순히 어떤 이런 국가 조직이 아니라 사실 테러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테러전의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되기도 했다. 불이 한번 꺼졌던 미국이 빠져나감으로써 불이 꺼졌던 네네. 대테러전. 그렇죠. 뭐 소위 그 테러와의 전쟁에 불을 다시 한번 지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술이라는 것이 도시고 큰 도시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시가전에 대한 또 하나 이제 전투 양상이었던 시가전에 대한 의미나 교훈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상징적,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당장 내 눈앞에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했던.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도시작전의 하나의 매뉴얼이라고도 부르는 모술 탈환 작전 지도를 중심으로 한번 복원해 볼 텐데요. 2014년 6월에 모술을 IS에 빼앗긴 이라크가 2년 동안 아주 절치부심을 하죠. 네, 병력을 재편하고 장비를 다시 나눠주고 기갑 전력을 다시 한번 모읍니다. 어쨌든 그 이라크라는 환경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은 맞습니다. 지상전의 왕자 전차예요. 네, 네, 2016년 10월쯤이 되면 연합군, 이 연합군은 이라크 정부군도 있고 그리고 뭐 연방 경찰도 있고 대테러 특수부대 또 뭐 다국적군의 군대들이 맞습니다. 와 있는 거죠. 네네. 한 10만 명 정도가 네. 투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미군, 프랑스군이 포함된 국제 연합군이 이 전선에 주력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적의 병력은 어느 정도 됐느냐 한 1만 명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도시 지역 작전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민간인 60만 명이 지금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누구를 많이 죽여서 목표를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 단순히 이 문제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실제로 그 당시에 병력 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상군으로 참전해서 싸웠다라기보다는 그 이라크 보안군이나 이라크 군대들을 교육시켜줬고 그 다음에 이들의 어떤 작전을 지원해주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제 참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리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라크로 봤을 때는 스스로 네네.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계획하고 네네. 작전을 진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라크군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걸렸던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미군에게 계속 이제 교육을 받고 해왔는데 사실 이라크군이 제대로 못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 이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었고 네. 정말 진정한 이제 시험장에 딱 들어선 겁니다. 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문서, 기록인데요. 자, 우리가 이 문서를 또 하나 찾았죠. 네네. 이 문서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면서 진행을 해볼까요? 네네. 네, 이게 당시 상황이 나온 문서인데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개입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 이미 이라크 전쟁에서 실패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겪으면서 오바마의 첫 대선 공약이 이라크에서의 철수였었던 거고 결국엔 2011년도에 철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집중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또 아랍봄이 터졌고 그러면서 아랍봄이 터졌을 때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를 계속 겪었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은 IS가 준동해서 시리아나 이라크까지 그 세력을 벌였던 이 시점에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사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만약에 지상군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해서 IS와 싸운다면 이거는 IS 입장에서 엄청난 선전거리가 되는 거죠. 어차피 뭐 테러 집단이고 네, 뭐 시민의 안전이나 아니면 국가 기관 시설이 망가지는 거 그들은 그 당시에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IS 오히려 아랍 세력들을 모을 수 있는.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미국 제국주의와 대결한 성전을 펼치고 있다. 이슬람 세력이여 규합하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이라는 게 결국 세계 전략이라는 게 이 시점에 와서는 다시 아시아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 중동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지금 오히려 중국이 부상한 시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대항해야 되는 시점에 다시 미국이 가지고 제한된 전력이나 제한된 자원을 중동에 또 이제 발담그기 싫었던 상황이었죠,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네. 전환기라고 할까요? 네네. 그 시기에 이라크 내에서 준동하고 있는 IS의 그 문제점 자체를 인식 못한 것은 아니나 네네. 그들도 나름대로 국내 정치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세계 여론을 고려해야 되는데 고뇌하고 있다는 느낌이 절절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IS 병력이 현재 너무 적고 네. 지금 이제 일단 10만 명이 규합이 됐으니까 이거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던가요? 네. 참. 이 문서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IS가 모술과 같은 이제 이라크의 도시들을 계속 함락시키면서 네. 이라크 보안군은 미국이 훈련시켜주고 미국의 무장을 다 시켜준 군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들이 도망가고 나니까 다 IS가 손쉽게 미국제 무기들을 다 손에 넣었던 거죠. 아하, 득템을 했구나. 네. 네네. 그리고 그 미국제 무장을 한 IS가 미군과 싸우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IS 같은 경우는 이 모술만큼 어떻게든 지켜야 됐고 최소한 모술에서 끝까지 뭐 버티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이 모술에서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처절한 성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술을 정말 철저하게 요새화시키고 철저한 그 방어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라크의 상황, 네. IS가 처한 그 작전 환경, 네네. 미국의 애매한 그 포지션까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실제 어떻게 될까요? 2016년 10월 16일 알 아바드 이라크 총리가 우리 탈환할게요. 이 선언한 이후에 9개월 동안 도시지역 작전이 실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모술 탈환 작전의 핵심은 그냥 진격이 아니죠. 네. 일단 도시지역 작전이라는 것은 땅 따먹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시지역 작전 내에 있는 적 혹은 위협 세력을 포위하고 압박하고 무너뜨리는 단계화된 작전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죠. 단계화된 작전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를 나눴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도시고 60만 명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는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갔다가 포를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곽부터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주요 교차로를 확보하고 전력 통신 허브를 끊어서 그 시설들을 아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행정구역을 분할 점령하면서 또 군정 작전도 해야 됩니다.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미 육군이 도시전에서 강조하는 클리어, 홀드, 빌드입니다. 제압하고 장악하고 안정화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연합군은 실제로 이 모술이라는 복잡한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술 원칙, 점령 구역 이걸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3단계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동모술의 외곽에 진입을 해가지고 포위하는 단계였습니다. 동모술 포위. 네, 그러니까 동쪽부터 들어간 겁니다. 네네. 네, 그런 다음에 2단계는 동모술을 완전히 탈환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동모술 지역을 교두보로 삼아서 3단계는 서모술을 공격했고 어허. 특히 서모술에는 그 올드시티라는 핵심 올드시티. 모술의 핵심 지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를 탈환하는 것을 이제 했던 거죠. 어허. 근데 그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이. 저기 이제 IS가 이제 민간인들하고 섞여서 있는 상황인 거고 아. 그래서 이 포위를 하는 거는 그 이라크 보안군이나 이라크 특수부대가 하지 않고 아, 그래요? 네, 시아파 민병대, 그 다음에 어. 쿠르드군, 쿠르드족 부대들 뭐 이런 부대들이 그 외곽에서 포위전을 합니다. 아하. 민병대하고 이쪽 병력들이 네네. 외곽에서 포위를 먼저 하고.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라크군 정규군이죠. 아, 정규군이 네 지상전을 실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도심 진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은 연합군은 주로 이제 화력 지원이나 아니면 공중 폭격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죠. 이 역할 분담을 한 데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전 효율성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효율성도. 네, 고려를.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시아파가 들어간다면 네. 이거는 종교 전쟁이 될 수 있거든요. IS는 순위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순위와 시아가 사실 내전을 펼쳤던 게 이라크 전쟁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복잡하네. 미국이 정말로 그 고통을 겪었잖아요. 네. 그때 그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쿠르드족 같은 경우도 결국 독립운동을 추구하는 계속 이런 부분 때문에 붙여놓으면 너무 치열해질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정치적인 민감성 때문에 모술 시내로 들어가서 서로 죽이는 그런 거를 안 하게끔 하려고 했던 게 최대 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파 간의 충돌을 피하고 민족 간의 충돌을 피하면서 제일 미국이 두려웠던 거 혹은 이라크군이 두려웠던 거는 민간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IS 편을 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 전쟁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죠. 네네. 그 민간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 그 맞습니다. 마음을 뺏는 것인데 네네. 당장 눈앞에 작전 이기려고 싸움 붙였다가는 네, 마음을 뺏긴다는 얘기 뺏길 수 있죠. 아닙니까? 예. 어허.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가전은 정말 어려운 전투인데 그렇죠. 그 전투를 위해서 훈련받았던 특수부대가 안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게 낫다. 이거는 이제 작전적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 안에서 들어간 핵심 요원들은 특수부대가 네. 이 일을 감당을 했군요. 그렇죠. 건물 하나하나를 소탕하는 작업들은 특수부대들이 또 합니다. 자세히 얘기 듣고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덕후의 최종은 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거치고 거쳐서 순정으로. 저희가 그래서 순정인가요? 우리도 이제 글로 가야 돼요. 아직 갈 길이 그래요? 멀었어요. 아직 멀었네. 네. 아직 덕후가 안 됐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정통 전쟁사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통전에서 했잖아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아니 좀 더 가야죠. 아직 말은 이게 멀었구나. 지금 네. 이제 시즌 1이잖아요. 아 시즌 한 28쯤에 우리는 거기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 여기 올 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눕방 해야지 뭐 눕방. 아씨. 그래서 어쨌든 이 작전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많이 준비될수록 이 작전은 아주 전형적인 정통 도시 작전으로 가는 거예요. 포위하고 특수부대로 침투시키고 가장 강력한 우군을 외곽에 대기시키고 네. 이것은 아주 정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방향에서 진입을 하고 점진적으로 포위망을 좁혀가는 가운데 사실은 내가 이겨서 이 전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가 져서 끝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도시 지역 작전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는 거예요. IS가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언한 그 핵심 거점이 서모술이잖아요. 아까 올드시티. 예. 네. 근데 서모술부터 바로 들어가지. 네. 지금 동모술부터 잘라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상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장 움켜쥘 수 있는 그 이점을 택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저는 들죠.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상징보다는 현실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상징보다 현실. 네. 현실을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서모술, 동모술 가릴 것도 없이 그냥 다 들어가면 좋죠. 네. 그러기에는 일단 봉쇄를 해야 되는데 봉쇄할 병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하나하나 소탕해서 들어가는 게 어려웠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시가전에서 중요한 거는 네. 작전 지속 능력인 것 같습니다. 지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길어지니까. 예, 이게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적시적소에 내가 원하는 탄약과 물자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전투를 지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모든 부분에서 하기에는 너무 그게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 곳을 먼저 점령해서 그 곳을 발판으로 네. 핵심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핵심 지역에서 작전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이다. 판단이 굉장히 나이스한데요. 네, 처음부터 장기전을
준비를 하고 그렇죠. 호언장담하지 않고 네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런 것을 다 그러면 교두보를 어느 쪽을 먼저 확보할 것이냐? 이 말은 쉬운 쪽. 쉬운 쪽을 가야 그게 네. 지형을 선택한 겁니다. 현실을 선택한 겁니다. 상징이 아니라 네. 현실을 선택한 게 그 뜻이군요. 네. 그러니까 모술은 이 티그리스 강을 경계로 해서 서모술과 동모술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동모술은 평지에 가까운 신시가지예요. 그리고 동모술이 도로망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네. 아군의 작전 환경에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갑 전력을 기계화된 부대가 기계화 부대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기 좋대. 전차나 네. 장갑차가 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아하. 또 하나 좋은 점, 폭격하기에 좋아요. 상대적으로 좋네요. 네, 정밀 타격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전하기가 좋은 곳이 바로 동모술이었습니다. 서모술은 구도심입니다. 네. 인구가 엄청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고밀도의 주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로와 같은 뭐 터널도 있고요, 뭐 굴도 있고요, 뭐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다가 정말 여기서 진짜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이도저도 못하고 완전히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도심을 아주 공부를 많이 했네요. 아, 그거는 철저하게 준비했죠. 오. 네. 그래서 이제 모술 스터디 그룹 보고서라는, 그러니까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만든 사후평가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거기 내용을 보면은 동모술을 기갑과 포병 중심의 단계전 점령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격자 같은 경우가 네. 시가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점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지형의 포로가 되죠. 맞습니다. 음. 왜냐하면 공자가 지닌 장점이 뭡니까? 결국 내 템포잖아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속도를. 하고 템포고 네. 속도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 도시가 다 먹어 삼켜버린다는 거죠. 아, 그러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동모술이 서모술에 비해 적었다라는 겁니다. 도시적 작전은 진짜 그 지형과 환경의 영향이 네, 그게 8할이에요. 맞습니다. 맞아. 네네. 이 모술 전체를 결국은 이제 탈환하는 게 목표인 이상 지형의 이점을 먼저 택했고 맞습니다. 지형의 이점을 택한 것은 야 우리 쉽게 가자 이것보다는 네, 실은 이 목표를 확실하게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간 거지 그렇습니다. 쉽게 가려고 한 건 네.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한 번에 케이크 다 먹을 수 없잖아요. 한 번에 케이크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나는 우리 가능하지만 케이크 나는 우리 가능하지만 케이크 아 진짜요? 네. 쪼개서 잘라서 먹자. 아 그런 거 없어요. 커팅해가지고. 그냥 어쨌든 그래서 먼저 먹기 좋은 동모술부터 드십시오.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다음에 동모술을 먹고 나면 네. 서모술을 드시기에 좀 쉽지 않을까요? 자 이제 네. 케이크를 잘랐으면 네, 나눠줘야죠. 네. 작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 동모술 외곽을 장악을 하겠죠. 1단계. 네. 그리고 도시를 감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연합군이 배치된 모습이 이제 위성 지도에 지금 CG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기에 보면 북쪽에 있는 게 16사단 16사단. 네. 그리고 동쪽에 보이는 게 1사단 9기갑사단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15사단. 그러니까 세 개 방향에서 동시에 밀고 올라온다는 것은 삼면 포위를 했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겁니다. 네. 작전적인 모습으로는 양면 포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 부대들이 단순히 그냥 지상전 하는 식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IS의 테러를 확실히 닫고 민간인이 탈출했는지 항상 살피는 가운데 선택적으로 적만을 고립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 콩에서 이 썩은 것 골라내는 방식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작전의 출발선이라는 게 통상 자신들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일정한 선 내지는 일정한 구역 내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시 지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도시의 높은 빌딩이나 건물을 점령을 하고 어떤 교통의 요지, 목을 점령한 채로 도시 안에서 작전을 시작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화의 클라이막스 같은 거 봐도 도시 지역 안에서 전투가 시작되지 그 밖에서부터 시작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도시 외곽의 작전의 출발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파고들기보다는 이 외곽의 출발선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뭐 중동 지역의 도시의 좀 특징일 수도 있고 무수의 아. 도시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클라이막스로 갈 만한 그 건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높이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특히. 그럼 굳이 들어가 봐야. 네. 오. 들어가봤자 들어가면 365도로 포위돼서 네.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2016년 10월 16일 날 이라크군 1보병사단이랑 말씀하신 9기갑사단 네. 이 동모술 외곽에서 작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15사단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들어가고 16사단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형성해서 반원 형태의 포위망을 만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시아파 민병대랑 쿠르드군이 도시에 진입하지 않고 네. 그 외곽의 측면 차단 임무를 맡았던 거고 이제 미국이 화력 유도 그리고 정찰 임무 같은 것들을 했던 거죠. 그럼 이 다음 단계는 그러면 이제 이 포위망을 네. 점점 좁히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지상군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지상군 들어갈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전 초기에 진입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12월 말까지 이라크군은 동모술의 약 30% 정도를 확보를 12월 말까지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게 2달 동안 걸려야 될 일인가요, 이게? 그래도 상당한 진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건물의 밀도는 낮았지만 네. 그걸 하나 소탕을 해 나가면서 점령을 해야 됐기 때문에 소탕. 네.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본격적인 또 시가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활약했던 게 바로 이제 이라크 특수부대였던 CTS입니다. CTS. 예, CTS는 이제 시가전을 위한 특수 훈련을 받았던 특수부대입니다. 시가전 훈련을 따로 받은 특수부대. 네, 그리고 그 전에도 팔루자나 뭐 라마디 이런 전투에서 경험이 풍부하거든요, 되게. 믿음직스럽다. 네, 특히 이 부대가 이제 기갑부대, 그다음 일반 보병부대와 함께 이제 공략을 해 들어가면서 전문적으로 이제 건물들을 소탕하는 역할을 이 CTS가 또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IS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물 하나하나를 방어 거점으로 삼고 이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라크군 입장에서는 건물을 소탕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건물을 소탕하는 역할을 주로 CTS가 하게 되는 거죠. 특수전과 도시적 작전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특수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보병부대가 그대로 중심부로 들어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 작전이 그냥 일반 지역의 작전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르다. 완전 다른 어렵고 막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완전히 다른 작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 군도 전장 편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심 지역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근접 지역이 있고, 저 뒤에 후방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놓고 우리가 뭐랍니까? 흔히 전투력을 배분을 하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개념이 이 도시 지역에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관심 지역과 뭐 무슨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영역의 구분이 없다. 구분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병력을 주력은 여기 배치하고 예비대 여기 배치하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병은 그거 없으면 작전 계획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 개념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우리는 싸울 때 뭘 합니까? 전선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규전을 하지 게릴라를 하는 부대가 아니잖아요. 보병은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 넘어오지 마. 네. 어디까지 갈까요? 네. 어디서 출발할까요? 이게 없으면 맞습니다. 보병은 그게 특화돼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목표 지점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길 점령한다. 그럼 우리 인접부대도 거기다 점령한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형태의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보병 그건 자신 있지. 네. 네. 그런데 시가전은 다릅니다. 일단 시가전은 들어갔을 때 정면에 있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가전을 하는 부대 입장에서는 전방위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선 그리고 축선도 하나 둘 이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중구난방 다양해질 수가 네. 있어요. 특전사 계획 짜는 거 봤는데 네. 보병이 봤을 때는 이거 막 갈매기표 날리만 게 너무 많아. 네. 전선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놨어. 네. 근데 특전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장의 직선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전을 할 때는 전선이 아니라 점을 찍어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다르네요. 건물이나 이걸 점을 딱 찍어놓고 이거를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든 갈 수 있다. 달라. 그리고 우리도 어느 방향으로부터 적을 다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머릿속에 넣지 않고서는 이 시가전을 절대로 할 수 없다.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저만 알을 알을 네. 왜 모니터 왜 꺼버리는 거예요? 피디님 모니터 꺼버린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군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우리가 백병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백병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죠 그거? 총검술이 없어졌잖아요. 왜 없었어요? 교리에 없어졌어요 총검술이. 야, 나 훈련 안 총검술 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가전 들어가서 건물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남 박사님과 저 사이에 딱 조우하는 거예요. CQB입니다. 근접 전투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글쎄, 뭡니까? 핸드 투 핸드 파이트.
그렇죠. 근접 전술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저 중대장 때 총검술 하다가 네. 경찰서에 신고 들어가고 헌병대에 가서 진술한 적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저 도시 지역에 있는 부대였어요. 우리 부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향토 부대. 근데 마이크를 잡고 김정일의 심장을 향해 찔하창, 찔하창, 찔하창. 네 이래갖고 공포감 불러일으킨다 그래갖고 나 신고 당한 적 있어요. 야, 진짜 멋진 중대장이셨습니다. 네. 그냥 또라이였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 작전은 작전 개념도 다르고 이건 훈련부터 아니, 완전히 다르구나. 달라야 된다. 완전히 다르구나. 예, 이건 우리 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예,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한 가운데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초기에 돌파구를 확장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선전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8개 마을을 탈환하고 IS 대원 800명을 사살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뭐 저는 최근에 현대전에서 이렇게 확실한 전투 성과를 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싶고 이렇게 되면은 적이 저항하는 주 저항선을 무너뜨리고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이 다음 단계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적은 이 상태에서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작전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포위됐으니까 지금 일단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기 군기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 이 단계에서 실제로 IS의 반응이랄까요? 그들의 군기 사기, 내부의 전투력 문제, 이것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 초기에는 예상보다 되게 빠르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IS가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이 아, 이라크군이 도시 중심부에 들어올수록 저항이 훨씬 더 세집니다. 붕괴가 안 되나요? 그렇죠. IS는 사실 중심부에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사실 평가하기로는 IS는 거의 중학생 수준으로 평가를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 그 당장 병력 수만도 지금 10대 1인데요. 네, 그리고 IS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이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IS가 여기서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또 하나는 역시나 비대칭 전술 혹은 하이브리드 전사가 돼서 싸웁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민가의 함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설치를 하고 터널을 통해서 또 매복을 이어가고 또 터널을 또 팠어요? 네. 그다음에 건물 하나하나를 요새하면서 건물에서 계속 저항하는 그리고 안 됐다 싶으면 건물에서 터널이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게릴라 전술 히트앤런이잖아요. 거의 뭐 아랍의 베트남전인데요? 네, 맞습니다. 건물을 이용해서 정말 게릴라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이제 IS가 활용했던 수단과 방법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IED입니다. 급조 폭발물. 네. 그러니까 이 모술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는 그 IS의 폭발 전문가들이 이 IED를 다 설치를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합군 같은 경우는 그 진격하는 과정에서 무려 400여 개의 IED를 제거를 했어야 했어요. 야, 시간 많이 걸렸겠는데. 그래서 아까 그 외곽에서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모술 시가지에 들어오니까 IED뿐만 아니라 부비 트랩이 진짜 거미줄처럼 이제 막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맞습니다. 그 폭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다른 것도 폭발물일까봐 아예 못 건드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건물로 딱 들어가는 순간 폭탄이 딱 터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거기 밖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민간인도 결국 죽어 나가겠죠. 그렇게 네. 되면.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부대가 원래는 건물 소탕에 정말 많은 역량을 쏟아야 되는데 네. 이 특수부대가 전사자의 3분의 1이 IED를 제거하다가 생겼어요. 생각지도 못한 네. 그런 피해였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합군 같은 경우는 IED 제조하는 공장도 몇 군데를 또 발견을 하고요. 결국 이게 시가전이 IED 전쟁과 같은 양상이 펼쳐집니다. IED 나오면 항상 같이 쌍으로 따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살 공격. 네. 그거는 그것도 이제 승용차나 트럭이나 이런 걸 타고 막 네. 돌진해서 하는 자살도 있고 네. 또 조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입고 막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별 희한한 형태의 뭐 여러 가지 자살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일단 경계라든지 네. 아니면 경호에 너무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그것도 다 그렇게 노리는 거예요. 비대칭 전술이라는 게 결국 상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에너지, 시간을 쏟게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IS의 어떻게 보면은 방어 전략, 방어 전술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던 게 네. 터널입니다. 지하 터널. 땅굴. 땅굴, 동굴, 땅굴이죠. 특히 이제 IS 같은 경우는 모술과 그 인근 도시에 있는 지하에 건설된 그 터널을 통해서 모든 연합군의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병력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이제 그런 걸로 사용을 했고 여차 싶으면은 이걸로 탈출하는 거예요. 네, 방법이 없네. 그걸로 도망가면 그걸 어떻게 쫓아갈 거야? 힘들죠. 쫓아가려고 해도 지금 딴 데서 IED 한번 터지고 자살폭탄 한번 보면 네. 그거 쫓아서 구멍 속에 못 들어가요. 네.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 이용했던 땅굴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 당시에. 죽어요, 진짜. 남 박사님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남 박사님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요? 못 들어가요? 사이즈가 크셔서. 나는 뚜껑이야. 나는 그걸 뭘 들어가? 난 뚜껑이야. 난 뚜껑. 실제로 여기에 있었던 IS가 이동했던 그 터널도 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할 정도로 되게 작고 좁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큰 문제는 탈출만 하면 괜찮은데 네. 이걸 통해서 갑자기 또 뭘 합니까? 기습 공격까지 가하다 보니까 정말 골치 아픈 거죠, 진짜 상황이. 예. 결국 이 IS가 선택한 것은 비대칭전, 상대방을 인지적으로 교란하고 기습하는 것이군요. 이거는 이제 전술적 교란을 감행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이 미 육군 야전교범에 보면 이 기만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실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현실보다 더욱 현실 같은 기만 작전이 이 모술 전선에서 IS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IS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기습, 기만, 소위 의도된 교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었던 걸까요? 이 전장에서 계속 발을 담그게 만들고 싶어 했겠죠. 이걸 끝내거나 경멸이 아니라 네. 그냥 쭉 늘어지는. 발을 담그다 보면 결국 어떻게 포기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골치 지쳐가지고. 아픈데. 예. 그래서 뭐 방금 기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교란, 기만 이 시가전 이 모술 안에서도 했었고 네. 모술 밖에서도 했었습니다. 밖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의 다른 지역을 급습하는 그런 작전들도 했던 거예요. 전장을 분산시키는. 분산시키는구나. 예, 예. 그러다 보면은 분산시키다 보면 어때 이 IS가 아니 이라크군이 모술에 계속 집중을 못하죠. 못할 거 근데 아닙니까? 집중도 분산되고 병력도 네. 분산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IS가 이거를 지킬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늪에 빠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로. 내가 집중의 효과를 내는 방법 중에 그게 있잖아요. 네, 내가 집중을 안 해도 상대방을 분산시키면 돼. 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모술에서 한 175km 떨어져 있었던 뭐 키르쿠크 같은 거를 공격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 모술에서 남서쪽으로 또 수백 킬로 떨어져 있었던 안바르 지역, 네. 예, 루트바에서도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결국에는 거기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또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특히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네. 환영했던 주민들은 또 보복 살해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다 갖다 쑤시기 시작하네. 그다음에 드론도 씁니다. 드론에 또 40mm 어떤 그런 수류탄, 그 당시에요. 네, 이런 또, 앞섰네. 네, 이런 폭탄도 쏴주고 뭐 떨어뜨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정말 또 여론전도 많이 했어요. 여론전. SNS나 아니면 선전전, 뭐 들어와서 민간인들 많이 죽였다, 뭐 네. 등등등등 하면서 결국에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전을 또 여기서 했다. 전형적인 하이브리드전.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이 전장을 계속해서 네, 늘리고 시군간적으로 네, 네, 여론전을 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네, 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행동, 민간인을 방패 삼는 행동, 이런 것을 했겠죠. 네. 자, 여기서 하이브리드 전에 대한 일반적이지 않은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차가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그래요? 네. 하이드. 가솔린과 전기를 다 그래요. 씁니다. 일단 저 멘트에서처럼 섞인 것이죠. 네. 근데 무엇이 섞였느냐? 전통적인 국가 간 전쟁의 영역과 새로운 비대칭 전쟁의 영역이 서로 섞인 거예요. 이것이 섞인 것에 대한 효과는 뭐냐 하면 전통적으로 군사력이라는 것은 강대국의 물리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강대국의 물리력으로 구성된 군사력 자체를 약소국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심리전, 사이버전, 테러, 여론 조작, 이러한 새로운 역량을 가지고 강대국이 가진 물리력의 강점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반에는 기습의 효과가 있으니까 약소국에게 유리했어요.
법과 제도의 틈새를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 있고 비윤리적인 손가락질도 견딜 수 있으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그 약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했단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이브리드전도 또다시 진화를 하잖아요. 하이브리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보력입니다. 이 정보력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정신을 차리고 나면 강대국에게 유리하죠. 또 한 가지,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기적인 효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이브리드전을 이용을 해서 약자가 강대국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국제적인 여론이 비판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하이브리드전을 통해서 약자가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전은 다시 강대국에게 유리한 수단이자 도구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은 하이브리드전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것을 섞어서 만든 짬뽕 같은 것이었으나 이제는 전통 있는 중국집이 짬뽕도 잘하는 것처럼 강대국들이 이 하이브리드전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언론도 보도 보면 어린이들을 방패 삼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것을 뭐 앞에 나가갖고 총알 바지로 쓰는 게 아니라 작전 구역 내에 어린이와 민간인을 잡아두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을 방패 삼은 전쟁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IS의 뭐 저격수라든지 아니면 뭐 박격포 이런 것을 배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연합군이 못 때리면 이득. 연합군이 때려서 어린이나 민간이 죽으면 선전. 선전. 네. 이렇게 도심 자체를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IS는 도시가 전장이 아니에요. 도시 자체를 인질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이 연합군이 작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계속 제동을 거는 거죠.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간인을 여기에 개입을 시키고 또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건물에서 부정기적으로 사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폭음 소리가 나게 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그렇지. 네. 그리고 함부로 연합군이 사격을 할 수 없도록 어떤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으로 나눠서 있을 만한 곳에 병력을 배치시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병력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연합군이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걸리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도 연합군은 어쨌든지 간에 전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전장을 어떻게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동모술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대단히 단단했는데 IS가 그걸 또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 건물 하나하나를 전투 거점으로 만들게 됩니다. 건물이 단단하니까 그걸 벙커 삼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간인을 이용해서 방패 전술까지 펼친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살고 있는 그 건물 내에 실제로 들어와서 네. 거기서 저격수나 박격포, 와. 그다음에 IED까지 이제 배치를 하면서 민간인들을 계속 거기에 이제 머물도록 했던 거죠. 그럼 당연히 민간인 피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거 잘해요. 뭐 이렇게 해서 사상적으로는 민중 속으로 그러면서 들어오고 네. 전시에는 또 이렇게 민간인 사이로 들어와서 네. 그들을 방패 삼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아군이라고 표현 좀 그렇긴 한데 뭐 연합군, 이라크군 입장에서는 IS와 민간인 구분이 정말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죠. 네. 더군다나 뭐 정규군 군복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네. 그 옷 입고 총 만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가 갖고 있는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화력전, 네. 공습 이거 못 하는 거죠. 집집마다 확인하면서 공습 언제 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동모술 탈환 작전은 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래서 2017년 1월, 그러니까 해를 넘어서 해를 다시 넘겼구나. 이제 전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1월 15일 날은 16사단이 남북 동 세 방향에서 모술 안쪽으로 밀고 이제 들어와요. 동시에 이라크 특수부대였던 CTS가 주거 밀집 지역을 돌파하는, 탈환하는 또 그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CTS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런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 가장 이제 적합했던 임무를 맡았던 거죠. 작전 양상이 급변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제 전투들이 뭐 도심 외곽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특히 IS가 많이 들어가 있는 도시 중심부에서
치열한 교전이 펼쳐지게 되겠죠. 이 시점에 전술적으로 양측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충돌을 피할 수 없고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각오해야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전술적인 우선순위를 뒀던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IS는 사실 이제 거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네. 뭔가 해보려고 이 시기에 그 바이지 지역에 있던 오히려 적의 군사기지, 적의 군사기지. 네, 그러니까 아니면 후방도로 아. 이런 거를 기습 공격해가지고 연합군의 보급선을 끌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안 해. 네, 적의 강점이 병력일 때는 네, 그 병력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뒤로 가야 돼. 그걸 안 해. 그리고 이제 사실 도시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연합군 입장에서 보급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잘 길어지는 이용하는 것도 겁니다. 있고 네네. 뭐 병력만 아이디 당하나 그렇죠. 보급선도 계속 당하는 건데. 네. 게다가 시가전에서의 보급은 사실 야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하나 다 찾아주고 일일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네. 어렵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이 곧 도로를 복구했고 네. 이제 1월 24일 날 이제 이라크 총리가 동모술 해방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 동모술 탈환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서모술 탈환으로 가는 거죠? 가야 되죠. 하하. 다음 시간 하지 않나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넘어야 될 고비가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다음 시간을 다 기대하게 모아서? 만들기 위해서 아, 이게 네. 전장의 임기응변을 생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님께 삼행시 들어갑니다. 진짜. 서, 야, 서쪽에 있는 모, 모술을 모술을. 술수라도 써서 탈환하자. 10점 만점에 9.5점 들어갑니다. 예. 지금 아무것도 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아, 미치겠다. 이걸로 이제 끝나잖아요. 우리 이제 가장 진짜. 우리 시청자들이 다른 거 할 좋아하는 걸 그냥. 시크릿 분석. 자, 아, 그 어우, 터널을 팠잖아요. IS가, 땅굴을. IS가요. 네. 이거를 사전에 알고 연합군이나 이라크군이 먼저 써버렸다면 어땠을까요? 못 썼을 겁니다. 못 쓴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첩자를 풀고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려고 해도 그 모든 땅굴에 대한 부분까지 다 획득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 땅굴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극복할 수 없는 제한사항, 약자에게 한없는 이점을 제공하는 이 땅굴을 극복한 사례를 이번에야 보게 된 것 같아요. 역시 이스라엘군. 아, 물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왜 못했을까? 네. 그러니까 땅굴이라는 거는 사실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땅굴을 경험하지 않고 적에 파놓은 땅굴을 내가 들어간다? 이거는 그렇죠. 어떤 요소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생매장이지 잘못하면 그냥. 네, 그래서 쉽게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했던 방법이 사실 가장 획기적이기도 하고 최선의 방법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좀 뭐 우리는 편하게 답할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은 신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도시를 점령한다고 할 때 그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지형을 점령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까? 저는 박사님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낸 거라 질문밖에 없어. 답을 아니, 얘기해. 네. 시대별로 달라진 게 있겠죠. 계속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사실 군대 입장에서는 지형으로 봐야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인구로는 이거 끝이 안 나요. 사실 작전하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인구라는 부분을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인구를 소개시킬 수 있게끔 네. 뭐 전단지도 뿌리고 이런 경고나 이런 것들을 계속 던졌던 거고, 다만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있는다면 결국 들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피해가 날 거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도시 지역의 작전 혹은 시가전은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형태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그냥 안 들어가고 포위전했던 모습들.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포위전을 한다면 결국 목표는 사실 지형이겠지만 인구가 되는 셈이 되는 그렇죠. 거죠. 상대방의 그 마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항복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의지를.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포위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그럼 들어간다는 것이 딱 적용이 되는 순간 그 목표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점령을 해야지 끝나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끊임없는
군사학 연구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죠. 이게 이 물리력의 싸움이냐 의지의 싸움이냐. 네.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지를 꺾기 위한 행위임은 알겠으나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군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물리력을 발휘해서 의지가 꺾이게 만드는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군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 시기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네. 상대 주민의 마음을 얻어서 테러리스트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해라.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전통적인 군인들이 많이 헷갈렸거든요. 야, 우리는 마음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파괴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게 우리의 직업인데 이거 너무 어렵다. 네. 결국 계속 이런 대화가 군대 내에서도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어려운 게 도시를 탈환한다 혹은 도시를 네. 빼앗는다고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도시를 뺏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작전을 한다면 어떤 가장 핵심 지역을 점령하거나 핵심 지역을 우리가 타격하거나 아니면 핵심 인물을 없애면 뭐 이렇게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시에도 분명히 핵심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점령을 하면 이 도시전이 끝나느냐? 근데 그렇지 그게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예. 거죠. 게릴라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상대가 어떻게 저항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네. 소탕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가 커지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하다가 네. 안정화 작전으로 이 작전이 길어져서 결국 미국도 결국 그거 다 하려다가 복귀한 거잖아요. 못 하고. 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는 현재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나머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한반도의 미래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도시를 점령한다고 할 때 그것이 그 지형이 될 것이냐, 인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것도 우리의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전쟁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상대 도시라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를 좀 평가를 하고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 끝나고요. 모술 탈환 3단계 이야기, 서모술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어쨌든 그 길고 길었던 9개월간의 작전, 강을 하나 건넜을 뿐인데 차원이 다른 또 지역이다. 강 하나로 그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나요? 민간이 더 많이 섞여 있고 건물이 더 빽빽하게 있고 IS 조직원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 안보 환경과 위협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네, 똑같아요, 우리도. 맞습니다. 네.